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수도권, 강원, 그리고 제주 경선으로 19대 대선 후보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개표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현재 고척 스카이돔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남 기자, 그곳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 현장입니다. 마지막 지역 경선인 만큼 현장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스카이 고척돔의 관중석은 16,800여 석인데 무대 뒤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조금 전 후보별 정견 발표가 끝나고 지금은 대의원들의 현장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후보들은 마지막 연설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과 충청, 영남에서 모두 압도적으로 자신을 선택했다며 수도권에서 더 큰 태풍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대화와 타협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이라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단순 정권 교체를 넘어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며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앞선 호남과 충청, 영남권 지역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문 전 대표가 과연 결선 없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 전 대표가 누적 투표율 59%로 과반을 넘긴 상황이지만 만약 오늘 경선까지 합쳐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오는 8일 2위 후보와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합니다. 현재 2위와 3위는 누적 투표율 22.6%와 18.2%를 득표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두 후보가 오늘 경선 결과까지 합쳐서 50%를 넘으면 문 전 대표는 직행 열차를 탈 수 없게 됩니다. 과연 문 전 대표가 과반 이상을 지켜낼지, 안 지사와 이 시장이 극적인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오후 7시 40분쯤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 현장에서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대선이 이제 36일 남았습니다. 벌써 뜨거운 분위기를 저희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민주당은 오늘 그리고 내일은 국민의당 마지막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회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 대변인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무래도 박범계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경선 상황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가장 관심 가는 포인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바로 본선으로 직행하는 후보가 나올지 말이죠. 거의 뭐 상식적인 수준의 답입니다. 네. 오늘 아마도 수도권은 총 136만 명 정도의 지금 선거인단인데요. 아유, 많네요. 그중에 이제 대체적인 투표율이 한 72% 정도를 감안하면 약 100만 명의 선거인단이 투표를 했거나 오늘 대의원 투표를 통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투표가 마감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동안 문재인 후보가 누적 투표율 59%를 이뤘습니다. 호남권에서 60%를 넘겼고 충청권에서 47%를 넘겼고 영남권에서 5, 6% 정도를 네네.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45%를 넘기면 오늘 누적 투표율 50%를 넘기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50%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문재인 후보가 확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5%를 넘기면 오늘 결선은 필요 없이 본선으로 가게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주말을 넘기면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기사를 보면은요. 오늘도 문재인 전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적폐 세력 연대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말이죠. 바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는 무시 전략이 아니라 어쨌든 한 번은 눌러주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나요? 한 번은 뭐 누른다는 것 정도가 아니고 저희들은 네.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왜 그런 거 아니 자유한국당의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대통령 후보 예선 후보에 나왔던 김진태 의원들 이런 두 사람들의 발언을 보면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에 대한 러브콜이 지나치다. 심지어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이 허락한다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원 요새도 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사면을 기대하는 그러한 발언도 했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안철수 후보께서 공교롭게도 국민이 요구하면 사면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사면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적어도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조차도 부인하는 세력들이 자유한국당에 잔존하는 한 이러한 연대 움직이면 정치공학적인 연대를 넘어서서 적폐 세력과의 연대이기 때문에 이 점은 안철수 후보께서 가지 않으셔야 될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국민의당 황교안 의원 그리고 정영기 의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는 아니 뭐 구속한 지 얼마 안 돼 왜 사면 얘기냐라는 말씀들을 하신 데 대해서 소란이냐 그리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거다라 얘기하는데 지금 박범계 의원께서 이야기하는 이 민주당의 입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네. 1심 재판이 끝난 뒤에 국민 여론의 사면 여론이 형성이 되면 네. 그건 관련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직 대통령은 여러 가지의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 시절에는 헌법이 보장해서 이 소추권, 네. 형사 소추가 당하지 않을 면제되는 권리. 네. 그런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네. 전직 국가 원수는 지금 민간인 신분이긴 하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그런 논의가 만약에 국민 여론에서 일어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네. 왜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것이 안철수 대표 스스로가 먼저 꺼낸 얘기가 아니라 기자가 이와 같은 것을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네. 물음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저는 뭐 문제될 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 우리 이제 박범계 의원이 그러신 건 아니지만 민주당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뭐 명예로운 퇴진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촛불 민심과는 역행하는 그런 얘기를 먼저 시작했던 쪽은 오히려 저희 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당에서 먼저 한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일어난 미래 일을 예측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정영기 의원보다 먼저 박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해명은 물론 하셨습니다. 그러나 네. 시기와 방법,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마도 정답은 설사 기자의 질문에 안철수 후보께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일 지금 구속된 이후에 검찰의 한홍재 부장검사의 출장 조사를 첫 네. 출장 조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떨어지긴 했으나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기소는 아직 먼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크를 들이대서도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상현 의원과 김진태 의원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에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서는 네. 아직은 그 시점, 사면 얘기를 논할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해서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라는 답이 옳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높고 네.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여러 가지 반문 연대니 하는 네. 연대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은 정치공학적인 제가 뭐 말씀드립니다마는 일종의 적폐 세력과 연대가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비판까지도 가능한 그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증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안철수 전 대표는 보수 후보다. 그리고 적폐 세력과의 연대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멀쩡히 후보를 뽑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네, 구조는 지금 뭐 윤상현 의원, 네. 또 김진태 의원 뭐 말씀 두 번에 걸쳐 하시는데 그 두 분 의원이 뭐 지원 유세한다는 걸 일단 안철수 후보가 전혀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떤 뭐 연대가 이루어진다라고 일종의 덮어 씌우고 낙인 찍으려고 하고 이런 선거 전략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자, 근데 사면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면 그 해당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희 당이 아직 당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근데 사면 대상이 아직 안 됐잖아요. 유죄가 확정이 돼야 네. 사면 대상이 될 텐데 이 문제를 꺼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치공학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다. 최초의 문제를 꺼낸 사람이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네. 소위 이제 강성 좌파 자기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사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서명하자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됐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정확한 진위는 모르겠어요. 원칙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네. 다만 뭐 그거를 뭐 무슨 사면위원회 얘기까지 하면서 하는 걸 보면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또 바로 본인은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을 때 나 사면 그 반대에 서명하겠다고 또 아니면 아니다라는 얘기도 안 했던 문재인 후보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가지고 적폐 세력 연대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고 몰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선거만을 의식해서 사면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면을 거론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그런 좀 네. 냉정한 시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저희 당에 홍준표 후보가 선출이 되고 나서 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개헌을 고리로 한 어떤 식으로 연대, 그걸 네. 통해서 개혁을 진정한 개혁인 개헌을 이뤄내자. 그래서 국민의당 측에 적극적인 역할을 좀 기대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국민의당의 어떤 소극적인 이것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와서 대선 전 개헌이 물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당의 우파 보수층의 국민을 대변해서 선거에 임하자는 것이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무슨 그런 연대 네. 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네. 적폐 세력의 연대 이런 표현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자면 구적폐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고 문재인 후보고 문재인 후보의 주변의 친문 세력이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비리 640만 불과 관련된 얘기들이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네거티브로 여기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미래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 진영 내진 상대 후보에 대해서 낙인을 찍고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오늘 끝나는 민주당의 경선도 분명히 저도 문재인 후보가 이기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내에서 제기됐던 또 다른 시각인 안희정 지사의 시각 같은 것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특정 진영만의 승리, 특정 진영만의 후보로 국민을 편가르는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이 연대 문제에 대해서 네. 몇 차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정농단 세력과의 연대는 불가하다, 없다. 네. 이 얘기를 여러 차례 누차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지금 세력이 사실 저도 어느 이제 당인가요? 이 네. 충격적인 이 규정인데 네. 저희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적폐 세력인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길래 이건 정말 좀 지나친 거다. 네. 또 적폐 세력과 연대라는 것도 예컨대 바른정당이라든가 또 한국당 내에도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34명의 탄핵을 가결했을 때 네. 자유한국당의 지원 없이는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우리가 그냥 한 묶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내에 그래도 바르게 보는 말 그대로 그런 그 의원들도 있다는 거 우리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형태의 연대지 간에 지금 현재의 국민의당은 국민에 의한 연대만이 가능하다 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네.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국민에 의한 연대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그 국민에 의한 연대가 적어도 촛불 민심과 함께했던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논의되는 모든 기사와 모든 흐름과 모든 경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가 아닌 바른정당 혹은 뭐 김종인 전 대표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지금 뭐 심지어 홍석현 회장에 대한 그런 거취 문제 정운찬 그리고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일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언제나 국민의당의 대표로서 안철수 후보 뒤에 계십니다. 근데 박지원 대표께서 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단계 연정론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집권 이후에 대선 이후의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협치가 필요하다는 워딩을 이미 넘어서는 연정론을 얘기하고 있고 3단계 연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는 아니다. 그렇다면 어디와의 연대겠습니까? 자, 두 번째. 분명히 우리는 네. 최초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당시에 새누리당의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변심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더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의 일단의 핵심적인 골수 친박 세력들은 헌법재판소인 대한민국 최고재판소의 탄핵 결정조차도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극단적인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한 그러한 국정농단에 새누리당이 분명히 유무형의 직간접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른정당의 대호각성이 필요한 시점인데 대선이 치러지면서 이미 그런 부분들은 물 건너간 것처럼 얘기되는 것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것은 옳지 못한 연대고 적폐 세력이라는 비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그런 비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 네네.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탄핵 네. 심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내지 않는 의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김진태 의원도 네. 탄핵 심판, 헌재 탄핵 결정은 승복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만 그 이후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심판, 이거는 네. 사법 절차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런 거라는 것이고, 헌재의 결정을 승복하지 않는다고는 안 했습니다. 다만 분명히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지지층 국민이 있고, 소위 친박 의원들 네. 일부분들이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 내지는 위로하는 네.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네. 여기서 세 분께 이 시점에서 공교롭게 나온 한 여론조사 결과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박 의원님 그리고 황 의원님께도 여쭤볼 것 같은데요. 지금 적폐 세력 연대 안 된다. 지금 국민들의 촛불 민심을 무시하는 처사다라 말씀 주셨는데 한 여론조사 결과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양자 대결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민들은 과연 이 연대 혹은 단일화에 대해서 판단을 일단 저렇게 내린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의원님. 그 질문을 하실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내일 네. 신문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다른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오자 대결 구도에서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우세하죠. 후보의 네. 뭐 지지율이 무려 43%가 넘는 그런 오자 대결, 또 한겨레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41%에 가까운 그런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유독 저 여론조사만이 양자 대결 구도에서 안 후보가 지금 이기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네, 박지원 일단 첫째, 대표가 살짝 이 얘기했다가 예, 선거법 위반이죠. 선거법 예, 위반으로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던 주사에 대해서는 오늘 방송에서 얘기 안 할게요. SNS 올린 네. 거를 다 캡처를 해가지고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근데 네. 중요한 것은 저 여론조사에 있어서 샘플의 취약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즉 네. 유무선 혼용인데 무선을 인터넷 여론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 또 중요한 것은 저 여론조사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27%가 조금 넘습니다. 네. 모든 여론조사의 공통적인 특징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5%를 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네. 추세입니다. 심지어 50%도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론조사를 과연 믿어야 되는 건지 신빙성이 있는 건지 더군다나 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상의 양자구도라는 것은 적어도 오늘 뭐 정영규 의원님이 나오셨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바른정당, 홍준표 후보나 또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가상의 양자구도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를 하고 그것을 대석투표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네. 일단 먼저 황 의원님께 여쭐게요.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는 오차가 있는 과학입니다. 네. 그런데 정치권 보면 자기들에게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오면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네.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좋은 여론조사 나오면 또 그걸 아주 적극 인용하고 옹호를 네. 합니다. 저희 지역에 제 지역구가 이제 전남 공보성 장흥 강진이고 네. 저희 이제 호남 지역에 내려가면 실제 아까 박범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연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시고 제안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시면 되겠다. 10년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가다가 이제 정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되건 국민의당으로 되건 과거의 야권 세력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다만 여러분들은 누가 되는 것은 이제 뭐 문재인이 되나 이제 안철수가 되나 네. 같은 야권이기 때문에 좀 그전보다는 좀 더 즐거운 선택을 하신다는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양자 구도에서 저희가 앞선 것도 나오고 좀 뒤진 것도 나오지만은 여론조사 하나는 하나의 추세 추이를 반영하고 있다면 여러 개의 여론조사는 대추세, 메가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3월 26일 날 저희가 국민의당이
네. 광주 전남 경선에서의 이른바 대박 흥행에 성공한 뒤로 나온 여론조사는 한결같이 지금 문재인 안철수의 양강 구도로 형성돼 있거나 근접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이 하나의 큰 추세인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이럴 경우에 만약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연대를 한다면 그러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없어져 버린 셈이 되는 겁니다. 1, 2위 후보들이 서로 연대해가지고 하게 되면 대선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또 두 후보가 승복할 수 없는 게 문재인 후보는 만약 연대를 한다면 안철수 후보들 양보를 할 것이고 또 네. 안철수 후보는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 양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희망과 요구는 지금으로서 현실적이지 않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부지런히 자기 세력의 외연을 확장하는 거고 또 안철수 후보는 부지런히 또 자기 쪽을 확장해 가는 거고. 희망과 이렇게 요구가 아니라요. 그렇게 희망과 요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굳이 연대를 얘기하시면 그래도 조금 더 색깔이 가깝고 지지층이 비교적 가까운 민주당과의 연대를 얘기해야지 왜 지금 아닐 땐 무슨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또는 바른정당과 이런 연대 얘기가 왜 나오느냐. 그 점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께서 강력하게 네. 당을 딱 지정해가지고 후보를 딱 지정해가지고 이런 분들과는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연대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백하게 밝히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국민에 의한 연대라는 말씀도 하시고 무슨 자강론만 얘기하시지 그냥 안철수 캠프 측의 관계자 발로 그냥 부정하는 정도만 나오지 명명백백한 가닥을 네. 이게 쳐주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제 호남 경선 이후에 국민의당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판세는 양강구도라고 얘기하신 황 의원님 말씀이 있었고요. 아니다. 이 연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라라고 얘기하신 의원님. 자, 이제 자유한국당 정은규 의원님께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그 연대 얘기가 나왔는가. 사실은 이런 거죠. 이런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제도적 개헌을 통해서 제도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개헌을 해야 되겠다. 네. 아니 이게 정치권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까지도 공감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에 국민의당과 저희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계속 그런 얘기들이 오갔던 거죠. 그러면 더해서 이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무주공산이 됐던 영남까지 포함해서요. 보수 중도 마음을 두고 있는 분들이 어디에 둘 데가 없는데 정작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정당 두 후보 간의 지금 지지율 평균적으로 하면 4%, 2% 후보분들이 좀 다투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부분까지 한번 포괄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네.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논의됐던 여론조사 네. 그 결과만이 아니라 양자 대결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다 오차범위 이내 이런 정도로 나온다는 거죠. 네. 그 얘기 속에서 사실은 이번에 개헌을 저기로 한 연대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미 지금 네. 그건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사실은 의미가 있으면서도 의미가 없는 것이 양자 구도가 될 수가 없다 지금은. 네. 예, 양자 구도가 될 수가 없는 걸 여론조사가 하고 있는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에 대한 지금 지지도가 약간 과대 포장되거나 과대 평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아, 그렇죠. 예, 저는 호남 내지는 어떤 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분들이 지금 이중 투표하고 이중으로 참여하고 있는 저희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ARS에 또 그러면서도 국민의당의 어떤 현장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위한 어떤 야권 지지자들의 행태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나 언론도 지금 지나치게 고무돼 있거나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네. 그리고 이번은 그래서 결국은 3자 구도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마지막에 질문하신 유승민 후보는 중도에 그만두시나요? 아니 왜 제가 그 마지막 네. 질문하신 질문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거죠. 사실 후보로 선출됐으면 끝까지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지층에서 강하게 요구하면 그 지지층의 뜻을 정치인은 또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보수 내지는 우파 쪽의 유권자들이 지금 이대로 나가서 되겠느냐. 네. 합쳐도 안 될 텐데. 라는 이 강한 어떤 요구가 있습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끝까지 가서 패배했을 때 그 네. 책임은
적어도 저나 자유한국당이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과 유승민 후보한테 보수 우파층에서는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배신자라고 하는 뭐 그게 프레임이었건 뭐였건 간에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또 한 번 이번 대선을 통해서 씻을 수 없는 정치적인 멍해를 다시 또 쓰게 될 이럴 적이 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합쳐질 가능성이 네. 많이 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계신데 뭐 사자구도라고 말씀을 정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심상정 후보도 계십니다. 자, 이런 네.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마디다라는 표현 아세요? 마디다. 지금 저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최근에 네. 지지율이 많이 오른 거 인정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간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반기문 현상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기문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황교안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자, 안희정 흐름이 굉장히 셌습니다. 거의 태풍에 가까웠습니다. 20%를 넘겼습니다.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후보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될 가능성이 없게 되니까 안철수 후보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뜬 겁니다. 자, 네. 20% 가까이 됐고 어떤 경우는 20%를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주일, 10%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주일도 채 안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오르는 것은 상당히 마디일 것이다. 그게 쉽지 않은 것이다. 반면에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 몇 년간, 지난 몇 달간 국민과 함께, 촛불 민심과 함께 풍랑을 거치면서 다졌던 지지율이기 때문에 저는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부산 사투를 빌면 단디하려 할 거지만 안철수 전 대표 잘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또 가끔 나쁘게 이제 또 표현하시네. 아닙니다. 마디다. 네. 저희 마디다. 이제 네. 지역에 가서나 네. 또 이제 언론들 만나면은 저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누가 될 것 같으냐 물을 때마다 제가 누가 알랴, who knows, 네, 그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네. 지역 사람이 후노우스 이렇게 뭐요? 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아, 많이 합니다. 예,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지금 안다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네. 예, 다만 이제 변화의 추세를 보면서 저는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일 뿐인 거죠. 근데 우리 이 국민의당과 또 안철수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의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약간의 이중적인 어떤 그 입장이랄까 그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민주당에 대한 생각과 문재인 후보에 대한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한 거부감이랄까 이런 게 좀 덜한 편입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 그리고 문재인 후보로 표상되는 이 뭐 친노랄까 뭐 친문의 이 패권적인 배타적인 독선적인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적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진 않지만 문재인 후보 진영의 일련의 행태들 저도 뭐 19대 때 이제 같이 있었잖아요. 같은 당에. 그것도 적폐 역시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당의 연대를 바라는 우리 지지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황종 의원님은 저희 대학 선배시기도 한데 황종 네. 의원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학 선배는 또 제가 뭐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도 한 친문이라고 언필칭 얘기되는데 제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제가 좀 패권적이고 그렇게 보입니까? 우리 박범계 의원은 완전히 예외에 속한 분이고. 아니, 예외에 속한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어떤 친노의 핵심이 아닐지도 몰라. 자, 네. 정영규 네, 의원님께도 저희가 네. 기회를 드릴 것 같아요. 네. 뭐 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다 같은 동문입니다만은. 아, 그렇습니까? 나도 번거롭게 이렇게 그거는 됐네요. 이제 상관이 네. 없겠죠. 자, 근데 마디다라는 표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탄핵이 있기 전까지 얼마나 낮았습니까? 그리고 다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야권 지지층조차도 없었습니다. 그게 탄핵이라고 하는 이 돌발적으로 해서 그 혜택을 다 입고 있는 것이고 그 혜택 속에 지지율이 뛰고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도 사면 가지고 낙진 찍고 상대방을 적폐 세력 연대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맞은 적이 아니고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1000명한테 조사를 하면서 자, 당신은 어느 진영에 속합니까? 라고 하면 그래 보수 진영이면 몇 번 네. 이렇게 하면 보수 진영이라고 보수 우파라고 대답하는 이런 분들이 86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우리 국민들의 이념적인 정향이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절대적으로 탄핵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지 네. 더불어민주당이 누구를 심판하고 문재인 후보가 누구를 처단하고 그럴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 줄 그런 만큼의 단단하게 맞이게 형성된 그런 지지가 아니다라고 저는 네. 이렇게 동의해요. 박범계 의원님, 네.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확 뛴 거에 대해서 그것은 그 뒤로는 맞을 것이다라고 표현한 걸 거꾸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을 지금 비판하는 데 대해 이제 쓰셨는데 그렇게 이제 남이 쓴 맞이다는 표현을 그렇게 아무데나 갖다 쓰시면 안 되고. 아니 본인이 그랬잖아요. 몇 개월을 걸쳐서 된 거기 때문에 맞이다라고 예, 하지 좋습니다. 않았습니까? 우리 탄핵 국면에 대한 규정은 네. 저하고 인식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잘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오로지 정권교체의 진짜 주인공이야 되는 그런 당위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봐왔습니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봐왔고 아직도 그 부분을 반성하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체를 봐왔습니다. 법정투쟁과 정치투쟁을 통해서 다시 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농단에 더 고질적이고 원인되는 문화와 네. 제도 시스템에 대한, 즉 적폐에 대한 제도에 대한 분석과 연구, 대처를 하라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은 그렇게 규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규정에 가장 걸맞는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짤막 노력을 하셨대요. 하자고 제도 개혁을 네. 하자고 했는데 바로 더불어민주당 내 상당수 의원님도 공감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활동을 해보면 다 공감하는 거를 결국 더불어민주당 내에 문재인 후보와 그 친문 그룹이 반대해서 안 되고 지금 구헌법하에 또 다른 제왕적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무엇보다 본선 싸움이 지금 시작된 것 같아요. 토론에서도 말이죠. 네, 황 의원님 말씀하시죠. 네. 정영규 의원, 우리 정영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권 교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다음 선거만 생각한다면 정권 교체 올인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면 개헌에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개헌 특위에 있는 분들 아주 국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개헌의 아주 지지자들 챔피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네. 문재인 후보가 개헌에 대해서 유보적이고 지금 얘기할 때냐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는 개헌을 국회의원들이 한다는 게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하느냐 말이지 이렇게 이제 강하게 그 부정을 하면서 완전히 입장을 바꾼 거예요. 개헌 특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꿀먹은 벙어리 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개헌을 우리가 적어도 5월 9일 날 대선 때에 개헌안이라도 내놓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물 건너간 것이 저는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고 그 중심에 문재인 후보의 예, 박범계 의원님. 그게 저희 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양쪽이 다 비슷하죠? 지금 그러니까. 양쪽이 이 지점에 대해서 참 지금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그래서 연대하신다고요? 자, 이런 겁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자, 대통령의 재패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고 87년 우리가 지금까지 국민들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왔던 이 87년 헌법의 잘못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행 대통령제, 현행 헌법상의 권력 구조가 대통령에게 너무나 과대한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을 분산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자, 네. 자유한국당과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개헌안은 비슷합니다. 이원집정부제 혹은 내각책임제에 가까운 즉 대통령의 권한을 빼서 국회에 주겠다는 겁니다. 국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 도덕성 저는 그렇게 자신만만할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만 다수의 국회에 이 권한을 넘겨주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문재인 전 대표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하되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의 대통령 투표권을 뺏는 것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로 분산시키냐. 지방과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정감시 시스템을 제대로 분산시키는 쪽에 그러한 개헌을 해야 되고 기본권을 강화하는 그런 개헌을 하자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다른 겁니다. 국회의원이 저는 국회를 스스로 격을 낮추는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자, 300명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의견과 입장이 다른 걸 가지고 대화하고 이러는 데서 나오는 결론이 나은 겁니까? 한 사람이 누가 그렇게 뛰어나고 압도적인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 한 사람한테 모든 권력을 모아주고 대통령님하고 섬기는 그런 체제로 계속 가자는 겁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역대 87년에는 직선제라고 하는 국민적인 요구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해봤더니 87년 이후에 모든 대통령이 다 불행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는데 이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 아니냐. 이거의 인식을 지금 같이 의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에서도 저는 진짜 저긴데 300명의 국민의 대표를 전부 쓰레기처럼 자꾸 취급하면 네. 국민은 뭐가 됩니까? 자, 이 지자체 선거에서는 개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 선거 되면 세 분께 공이 다 조만간 더불어민주당의 여쭤볼게요. 후보로 문재인 네. 대표가 후보가 되면 개헌에 대한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약속드렸듯이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역대 말씀드린 누구도 거는 안 지켰다는 게 문제입니다. 중요한 거는 국회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네. 비하한다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국회로 이관을 시키고 국회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면은 스스로 그것은 책임 행정의 원리에 반하고 어디서 예산과 인사를 어떻게 나눠 먹는지 권력 노름으로 날밤을 샐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정치 겁니다. 선진들 따라서 그 여러분 왜 권한을 다 그렇게 운영합니까? 그러면? 따라서 그 권한을 마치 연방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저는 나눠주는 그러한 개헌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을 2배를 써도 지금 잘 안 될 것 같아요. 황교 의원님 말씀 안 하셔서 네, 할 말씀 네. 하시고 저희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나요? 네. 개헌을 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가벼워지거나 전비가 저는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분간해서 보는 관점이랄까 시각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역량의 부족, 여러 가지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제도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되어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해서 뽑아놓으면 그 순간 대통령이 제왕이 되어버리는 이런 구조. 이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5년마다 박근혜와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비슷한 양상이 나오리라는 것. 그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전에 이명박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쭉 보았던 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헌을 하지 않고 가겠다는 것은 우선 당선돼서 5년짜리를 임기를 다 채우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때 가서 해볼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의 미래를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정치 지도가 취해야 할 저는 이 자세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헌보다 정권 개혁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개헌이다. 이 말씀. 권한을 박범계 의원님 말씀. 권한을 대전시장, 알아요. 네. 전남지사에게 넘겨주십시다. 많이 분산해 주십시다. 네. 대통령 권한이 그렇게 세면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거. 그거와 별개로 골든타임도 동의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와 어쨌든 별개로 의회주의 국가에서 의회와 대통령 간의 문제도 있는 거지 어떻게 중앙과 지방만의 문제로 그렇게 봅니까? 의회주의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의회주의 법치주의가. 근데 의회 기능을 인정을 그렇게 안 하고 지방에만 나눠주면 된다. 어쨌든 개헌 얘기만 나오면 양쪽이 일치합니다. 아, 이거 또 일치하기는. 시간 제한을 뒀던 저희의 적어도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개헌의 네. 적기를 놓치고 만다면 네. 어쩌면 우리는 후회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 많은 책임을 개헌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비관적으로 봅니다. 약속한 건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못한다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선한 의지를 가져도 주변 정황과 여건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네. 그걸 우려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후회할 경우에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책임이 저는 적지 않다는 것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뭐 문재인 최근에 대통령이 되는 걸 전제로 하신 말씀이니까 가정에서 그거는 그럴 경우에 받아들이시고요. 그 점은 네. 뭐 제가 이의교로 원용하겠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보다 정치인의 신뢰도가 더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모두 국회나 앞으로 개헌이든 어떻든 봐봐요. 다 이런 한번 고민해 말씀 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